저희 지금 대전에서 출발해서 이정윤 대표님 댁이 대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내려와서 대전 원자력 연구원을 처음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계명대란다. 기장이고요. 부산 기장군. 거기는 이제 고리원전이 있죠. 세계 최대의 밀집단지, 원전 밀집단지. 거기에 이제 내일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계명대는 지금 기후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뭐 온도가 33도인데 9월달인데 9월 아니구나 8월 중순이구나. 근데 이 뭐 열대야도 보통 때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던 게 거의 뭐 한 달 내내 지속이 되고, 그래서 기후위기 전문가이신 박사님을 한번 뵈러 저희가 계명대에 가고 있고요. 거기서도 짧게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제가 대구 계명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정화 미래 이정윤입니다. 만나 뵙게 반갑고요. 날씨가 무덥네요.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제가 얼굴이 약간 좀 새카mal 겁니다. 뭐 하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많이 새까마시셨는데? 조카들한테 네. 떼밀려서 놀러 갔다 오셨어요? 애들하고 조카들이 그냥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끌려갔습니다. 그래 동해안에 잠깐 덕분에 그래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애들이 몇 살이에요? 35. 아니, 전부 다 딸인데 시집들 안 가고. 그래요? 예. 효도관광 갔다 오셨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기장을 가서 고리원전 쪽에 주변의 주민들 말씀 좀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과정에 오늘은 계명대를 중간에 경유를 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예. 고리원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호기가 2017년 9월에 이제 연구 정지 선포가 됐죠. 아, 17년 9월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기 문재인 정부 때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구 정지 선포를 했죠. 예. 결정은 그 이전에 난 거죠? 결정은 사실 그 전에 박근혜 때는 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2016년 9월 9일 9월 12일 경주 대지진 때문에 많은 민심들이 노후 원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기하기로 결정을 사실 했던 것이죠. 다만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에서 운전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조기 정지하기로 사실 결정을 했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양산에서 경주 지진 당시에 울산에서 5.0 일어나고 5.4 일어나고 경주에서 5.7까지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진동을 집에서 양산 자택에서 그걸 느꼈답니다. 그래가지고 계셨나 보네. 예, 그래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대선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결정을 스스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적으로.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도 올렸던 상황인데, 그래서 조기 폐로된 건데, 사실 그 전에 월성 1호기가 졸속으로 수명 연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 문제 제기가 언제 발단이 됐냐면 2015년 2월에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통과시킬 때 그 당시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 안 했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는 설이 있죠. 맞아요. 예, 그 당시 이제 최신 기술이 적용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소송까지 갔고 2017년 2월에 2년 뒤죠. 2월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자체가 무효다라는 민간인들, 그러니까 주민들과 연합해서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이겼죠. 1심 승소했습니다. 그 뒤에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어차피 이걸 올렸거랬기 때문에 조기 패로 들어간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자 신문에 나왔죠. 연구 기록 보존물로 돼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은. 네네. 그거를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관련된 연구 기록 보존물을 압수수색 들어갔다. 당연히 어떤 의도가 보이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끼들은 뭐 핵폐기물 파먹고 사나 왜 그 월성건전을 이렇게 목을 걸고.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를 해서 네.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흠을 잡을 거라고는 월성 원전 폐로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금 죽으라고 물어뜯고 있는데. 사실 월성 1호기 조기 폐로가 된 것도 지진, 네. 경주 지진 영향도 있습니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고 네. 그냥 대형 설비, 안전설비만 교체했죠. 안전설비가 이제 그게 뭐냐, 압력관 채널인데 그것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이거 보강하는 데만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안전성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 수명 연장이다. 예를 들면 5,400억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수명 연장하는데. 하지만 캐나다 동일 원전이 있어요. 똑같은 원전인데 카피해서 월성 1호기 설계된 건데 포인트루프 원전이라고 거기 가셨었잖아요. 예, 뉴브런스윅 주에, 그러니까 거기가 동해 쪽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뉴브런스윅 주의 포인트루프라고 거기에 빨간머리 앤 소설 나오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있고 아주 수려한 그런 지방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한복판 저쪽 포인트루프 지역에 그거를 원전을 하나 달랑 지어놨는데 그게 월성 1호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수명 연장하는데 그거는 4조 원 가까이 들어갔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원전은 두 가지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걸 가지고 월성 원전 1호기를 폐로 한 거 가지고 여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권 넣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전을 계속 이 윤석열 정부에서 늘리려는 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까내리고, 뭐 모르죠. 어떻게 또 구속까지 시키려고 뭐 그런 짓거리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문재인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신 기술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전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도 뭐 돈을 뭐 들여가지고 뭐 어저께 이제 SK에서 3,300억 갖다 들이민다고 했죠. 돈을 여기저기 삥 뜯어가지고 또 다른 원전을 만들겠다. 지금 원전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다고 믿고 살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게 후쿠시마 원전이 그런 사태에 터져버리고 지금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다른 원전들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게 해일이 와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쓰는 원전들도 지금 기후위기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고, 비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발전소들은, 다른 설비들은 고쳐 쓰면 돼요. 못 쓰면 좀 돈은 날아가더라도 못 쓰면 그만이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정도의 위기가 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 또 있는 거 아니야? 자, 저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다 그걸 의논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원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견된 문제조차도 지금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최신 기술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초기 설계 당시가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안전성 문제들이 계속 40년 동안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네. 코드, 즉 기술 기준들이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40년 뒤에 수명 연장할 때는 많은 안전기술 기준들이 초기 설계 당시의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수명 연장할 때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하라. 이게 이제 취지인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검토조차 안 한 거예요. 네, 월성 1호기가. 그러니까 동일 원전인 캐나다의 포인트루프 원전과 가격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700 들어갔다, 5,400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캐나다 포인트루프 원전은 4조 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전을 카피해서 만들었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원전하고 우리나라 월성에 있는 원전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 카피해서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수명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근데 캐나다에 4조 원 든 게 우리나라는 5,600억 밖에 안 들었다는 거는 예. 뭘 많이 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다는 거, 돈을 안 들였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뭐 공사해보면은 자재 빼먹은 거죠. 뭐 우리 그 일반 건물 짓는 거 생각하면 철근 10개 들어가야 될 거 5개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중수로가 복잡하고 경수로 대비 굉장히 복잡하고 그 해결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4개 원전이 20개 원전 가동 원전은 경수로만큼 해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게로 따질 때. 네. 지금 시간 있을 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경수로하고 중수로 차이. 경수로. 뭘 보고 경수로라 그러고 뭘 보고 중수로라 그러는지, 왜 우리가 북한에 지어준 게 경수로인지. 경수로는 경수를 쓰는 거고 경수가 뭐예요? 경수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이경수 있는데. 일반 물입니다. 경수는 그냥 물이죠, 물. 예, 일반 물이고 중수는 일반 물에 중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한 개 더 들어가 가지고 중수를 씁니다. 그 어디에 한 개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핵에. 예. 핵이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잖아요. 핵이. 그런데 그 핵이 하나가 더 포집돼 가지고 물이 H2O인데 H가 수소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원래 양성자만 하나 있어요. 중성자도 그렇죠. 없어요. 거기에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중성자가 하나 포집이 되면 그게 중수가 되는 거예요. 중수소. 무거울 중. 중성자가 하나 더 있다. 그냥 수소보다. 그래서 중수소. 근데 그게 물과 결합이 되면 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 그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도가 0.67% 밖에 안 돼요. 그냥 자연에서 긁은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냥 생 우라늄 쓰는구나. 생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천연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도가 0.6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굉장히 희귀해요. 중성자 효율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핵 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를 그 가급적 열 중성자화, 즉 속도를 늦추는 감속제로 그냥 경수를 쓰는 것보다 중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원자로 밖에서 그냥 그 식히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각 기능도 하면서 감속제 기능도 하는 거예요. 중성자를 속도를 낮춰가지고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배우고 난 이후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렵고 대신에 이거를 뭐 굳이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우라늄을 쓰는 원자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우라늄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농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쓰는 원전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우리나라에는 이거 그러니까 중수로라고 해요. 천연 우라늄 쓰는 게. 중수로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2개 있나요? 중수로가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예. 중수로를 쓰는 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수로를 쓰는 거하고 그 경수로를 쓰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로는 4.5%까지 네. 높은 농축도를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가 더 작아도 네. 효율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수를 써도 충분히 감속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 물을 써도 근데 중수가 굉장히 비싸요. 그 중수소를 만들어서 네.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삼중수소가 발생이 돼요. 거기서 이제 원자로 안에서 감속제 기능을 하다 보면 중성자가 또 하나 포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소는 삼중수소가 돼요. 그때부터는 방사성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쉽게, 이게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요. 그 우라늄은 방사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방사성 물질이란 건 뭐냐면 얘가 계속 뭐를 뿜어내는 거예요. 왜 트리튬, 저 예전에 총 가지고 놀 때 그 네. 뒤에, 총 뒤에 이렇게 이 초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조중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 트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야광이 네. 그게 방사선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 요새는 야광 잘 안 써요. 삼중수소가 네. 라이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트리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근데 아무튼 그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튀어나올 때 열이 발생해요. 그 열로 물을 데펴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튀어나오면서 열이 발생되는데, 튀어나온 게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데피고 식히고 하는 물에도 들어가는데, 그 물에 이미 중수소 같은 경우, 중수 같은 경우는 이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박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삼중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중수소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2개가 있는 거죠. 네. 2개인데 왜 3중이에요? 그 저기 두중수소, 이중수소라고 기호가 했는데. 동위원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소 기호가 3으로 되는 거죠. 동위원소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삼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사람 몸을 헤집고 다니면서 아프게 한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수로가 삼중수소가 경수로보다 삼중수소가 10배가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쉽죠? 삼중수소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월성 근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주민들한테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게 지하수로 또 퍼져나와가지고 이 주민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암 발병률도 높고, 제가 먼저 가서 제일 충격적으로 들은 거는 월성에 그 조그만 동네 하나 있거든요. 그 원전 바로 앞에 나알이라고 있는데, 거긴 중학생 2명이 백혈병 걸린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수를 써서 그 원전을 돌리는 그런 원자로고, 근데 그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나요? 거기서 이제 천연 우라늄 쓰기 때문에 여기서 플루토늄이 아주 잘 나온다. 거기서 재활용할 때 이제 태우고 난 다음에 그걸 재활용하면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는 거죠. 플루토늄이 좀 아주 고퀄리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북한에 지원할 때 중수로는 안 된다. 그렇죠. 핵연료를 만들 테니까. 중수로 자체가 그 중에 있는
중수 자체가 전략물자고 거기서 삼중수소가 나오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또 원료예요. 네. 그럼 플루토늄은 원자폭탄의 원리고 네. 거기 있는 수소는 삼중수소는 또 저기 수소폭탄의 원리고 네. 뭐 아예 전략물자로 아주 그냥 물론 겉으로는 이게 보안기종으로 네. 경수로 해서 타고난 해결료를 네. 가공해서 중수로에 집어넣는다. 중수로 해서 타고난 해결료가 또 플루토늄 좋은 게 많이 나오니 네. 그걸 또 가공해서 경수로에 넣는다. 이래 서로 보안 기종으로 한다 했지만 그 와중에 핵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위험하고 예산도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보안 기종이라는 의미가 상실되면서 중수로가 경제성이 경수로보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중수로가 후속기가 없어졌죠. 저 같은 경우는 중수로 하다가 경수로로 흡수돼 버렸죠. 조직에서. 네. 더 이상 설계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뭐 환경오염 이런 건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초기에는 이제 다들 몰랐죠. 원전이 이 정도 위험할까. 그걸 몰랐고 중수로 처음 지어질 때만 해도 체르노빌, TMI, 후쿠시마 이런 3대 세계 3대 원전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하고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소련하고 일본이죠. 예. 근데 미국에서도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TMI 원전 네. 사고가 있었죠. 핵 노심 용융 네. 사고. 3마일 섬이라고 3마일 아일랜드라는 데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1979년. 79년. 예. 3마일 아일랜드라는. 제가 대학 예. 들어가는 그때 그냥 딱 터진. 그때. 근데 거기는 외딴 섬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뉴욕에서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가까워요? 예. 뉴욕에 있어요? 뉴욕 근처에 있어요? 뉴욕에 근처에 있죠. 아, 그랬구나. 난 어디 저 밑에 어딘지 나. 그래가지고 그때 9.11 테러 때 네. 항공기가 그 트레이드 빌딩을 때렸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원전이 대테러 대비를 해야 된다. 9.11 이후 후속 프로젝트로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됐죠.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저기 월성원전 근처로 러시아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일본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걔들이 맘먹고 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나라 내부에 스스로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초토화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자는 건지 선제 타격을 해서 그러면 거기는 딴 거 필요 없거든요. 장사정포 몇 대 쏴버리면 그냥 장사정포가 몇 킬로 나가요? 500m, 500km 이상 날아가지 않나요? 그래요? 500km? 아니 걔들 미사일도 많잖아요. 예, 미사일도 많죠. 예, 진, 스커드 미사일 이런 거. 만약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지고 만약에 뭐 건진이나 아니면 저 누구야 저기 윤여정. 이름도 생각 안 김여정, 윤여정이 아니라 김여정. 김여정 말고 그 갑자기 그 천공. 네. 천공이 제가 그때 스승의 날에 강의를 한번 들으러 거금 20만 원을 내고 갔는데 천공이 그러더라고. 3년 안에 통일된다고. 아니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로 이게 무력 통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북한 딱 치는 순간에 북한에서는 여기 월성원전에 간포에다가 장사정포 한 방 쏴버리던가. 아니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게 뭐 월성원전이 어디 비밀도 아니고 있는 위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 지도에도 나와요. 거기다 한 방 쏴버리면 그냥 우리나라 반쪽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구글 지도에 네. 건물 모습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예 좌표 찍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집 옆인데. 한 방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어느 나라든 주변국에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멍청한 소리지. 우리 약점을 갖다 그렇게 노출을 다 시켜놨는데 거기뿐만이에요. 고리원전 그 밑에 바로 있죠. 한 50km 내려가면 고리원전. 거긴 10대나 있단 말이에요, 원전이. 원전이 10개예요. 거기 한 방 쏘면 그냥 부산, 울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까지 싹 다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시청자분들 질문. 네, 질문이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 왜 저희가 개명대를 가고 있는지. 아, 네네. 저희가 올 여름에 계명대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명대를 들렀다 가는 건데 거기서도 저희가 라이브를 잠깐 할게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명대에 계시는 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 김해동 교수님. 김해동 교수님이라고 한 번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후위기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계세요. 예. 대기 쪽 네. 기상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올여름에 유럽 애들 쪄 죽는다고 막 난리 난 거 보셨죠. 근데 뭐 우리도 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그나마 유럽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었어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여름에 갑자기 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거의 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서울에서는 사람이 여럿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잘못도 있지만 기후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판인지 그걸 공부를 하려고 그 교수님을 일단 뵙고 제가 뛰어난 섭외력으로 꼬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정부에 뭘 요구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 계명대를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 기상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기후위기가 우리가 단순히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추우면 옷 많이 껴입으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식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 생태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먹던 게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식량 문제에도 직결이 돼요.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배추로 김치 못 담궈 먹고 다른 걸로 담궈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인류는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우리 고민하고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다가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를 고려를 해서 이제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실상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계에서 상당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대선 토론 때 한참 그 말 많았던 RE100 있잖아요. RE100이에요. 예. 이게 경상도 사람들하고는 2하고 2하고 구분이 되는데 이게 딴 동네 사람들은 2하고 2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 윤석열이가 R200인 줄 알고 R300은 어디 갔냐. 이게 R200이에요. 2. 이게 경상도 말로는 2 그리고 숫자 2는 2. 자동차 이름이 R200 그러니까 시리즈 R 시리즈 R200하고 그 다음에 이 EU 텍소노미 같은 게 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규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뜬금없이 무슨 원전을 더 만들어 미친 새끼가 윤석열한테는 욕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질문 있었나요?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
네, 일단 이 뒤에서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원자력 엑스파일 작가님이세요. 네. 나중에 아마 정식으로 출연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원자력 그 핵 폐기물은 지금 완전히 대책 없이 쌓여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주에 중저진이 방패장이 처분장이 생겼어요.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중저진이 핵 폐기물이 지금 용량이 딸리고 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네. 측정하고 뭐 재고 뭐 무게도 재고 다시 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연구 처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원전에 잔뜩 쌓여있는 핵 폐기물이 그걸로 이송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하면. 그래서 발전소에 거의 무허가 건물 같이 쌓여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핵 폐기물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예, 쌓여 네, 있고. 아무것도 아무 처리도 못하고 그냥 그다음에 공구리 쳐가지고. 예, 네. 사용 해결료, 네, 사용 고준위 핵 폐기물, 그것도 대책 없이 발전소 저장조에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라고 이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그냥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풀장 있죠, 풀장에 담궈 놨어요. 그게 왜냐면 열이 계속 나니까 물에 그냥 담궈 놨어요. 그래서 그게 다예요. 저장 수조가 네. 이제 잔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핵 네, 원자로에서 바로 나오면. 그러니까 네. 그거를 냉각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따로 안전한 데다가 저장하라는 개념으로 임시 저장 개념의 수조인데, 그렇죠. 거기에 40년을 저장하면 이거 중간 저장 개념인 거죠. 그러면 임시 저장 개념을 가지고 건설을 해놓고 사용은 중간 저장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뭐 2010년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년이면 영광원전 저장조 만재된다, 다 찬다 이런 얘기했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이미 다 오버된 거예요. 네? 이미 다 차고 끝났어요. 네, 다 차고 끝난 거예요. 지금 더 그 차곡차곡 더 쌓아놓고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안전성, 테러 이런 거 전혀 고려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쌓아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경주 방패장에 지하에 한 100m, 200m 파놓고 거기다가 그 드럼통에다 공고리 쳐가지고 그 안에 폐기물들 넣어가지고 거기 그 지하에다 묻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게 중저준위. 예.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 양이 적은 것들. 예. 그러니까 그 작업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 그렇죠. 안에 원자로 들어가서 작업했던 작업복, 장갑, 뭐 헬멧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지하 100m, 200m 파가지고 공구리 쳐가지고 묻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분류를 하는데, 말 그대로 핵 연료 쓰고 타고 남은 거 있죠. 그거는 그냥 풀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바깥에다가. 아니면은 공구리 쳐가지고 그냥 밖에 내버려뒀어요. 건식 저장과 겸용인데 지금 경수로 원전은 전부 다 고리에 있는 건 다 경수로고요. 그런데 네. 그 경수로 원전은 전부 수조의 해결료를 보관하고 있고 중수로 원전 월성에 있는 거, 그거는 4개 원전에서 나오는 해결료가 저장조에도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건식 저장도 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녹화를 했죠. 네. 방송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기도 갔다 왔어요. 그 건식 저장조 이름이 뭐죠, 그게? 네, 이름 까먹은. 맥스터. 맥스터 그 설치에 대해서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도 제가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분들은 난리예요 지금. 그런 게 처음에 월성이 만들어질 때는, 왜냐면 울산하고 월성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 월성 원전이 경주긴 한데 지리상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인데 가깝기는 울산하고 훨씬 가까워요. 저희 집도 울산인데 바로 그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맥스터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게 뭐라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월성원전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나중에 시민들이 알아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구리 통 안에다가 그 사용 후 해결료를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깥에 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냥 대박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캐니언이라고 미국 원전이 있는데 네.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원전에서 실제 발생됐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 월성원전에 저장하고 있는 맥스터, 그 다음에 캐니스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발생됐던 문제를 하나만 얘기를 하면, 물론 녹화 방송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1년에서 33년 사이에 이 실린더 카스크가 있는데 캐니스터, 네. 그 실린더가 있는데 그것이 누설되더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설되면 네. 그냥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냥 바깥에 내놓은 거니까 그렇죠. 가스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지. 근데 나가기 전에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설이 돼야 내 누설 되는구나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그 뭐 공기 중에 퍼져나온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조치하려면 해결료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실린더 자체가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실린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수백만 퀴리라고 해요. 수백만 퀴리면 여러분들 HBO에서 나오는 영화 보셨죠? 체르노빌. 네. 그 진압하러 들어갔던 군인들 막 피부가 괴사되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즉사예요. 그 정도 되면. 아, 그래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해결료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바닥에 떨어져서 녹아 있는데 지금 접근도 못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커녕 로봇도 못 가고.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검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는 상태예요. 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10년 지났다고 멀쩡해진 게 아니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댄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그 방사능 물질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게 분해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분해를 하면서 열을 내고 방사능 물질을 뿜어내고 있으니까 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걸 계속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식히고 나면 이게 방사성 덩어리가 되죠. 이 물 자체가 오염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냐면 수조에다가 저번에 4시간 방송할 때 보여드렸죠. 커다란 그 통에다가 탱크에다가 물을 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게 어마어마한 부피로 모아놨는데 130만 톤. 네, 거의 호수 하나 정도를 모아놨는데 그걸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안에 있으면 치우면 되지. 못 치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있다. 그렇죠. 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으면 무건의 동의거든요. 반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방사성 물질은요, 거기서 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것도 1년에 몇 번 이상 찍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엑스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야. 빵 찍으면, 저 이번에 한 20장 찍은 것 같은데 빵 찍으면 사람 몸을 투과를 하는 거예요. 거기 엑스레이라는 그 빛 자체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빛은 사람 몸을 투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피부 까만 것도 보이죠. 근데 얘는 사람 몸을 투과해서 뒤에 필름에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투과 못하니까 뼈가 찍히는 게 엑스레이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말하는 방사성이라는 거는 다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고 뭐고 다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체르노빌이라는 그 HBO 드라마에 잘 나온 설명을 쉽게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총알 수백 방개가 한 번에 몸을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몸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DNA가 파괴되고 DNA 사슬이 끊어지니까 세포 재생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이 피부가 재생이 안 되니까 다 괴사하면서 화상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몸이 썩어 나가는 거를 보면서 그렇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끔찍합니다. 방사선 사고.
저희가 막 이게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자꾸 저희가 이 방송을 하냐면 원자력 업계 그리고 정부, 손을 잡고 있는 정부죠, 이런 데다가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다, 뻘짓거리 멈춰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선 시민들도, 그 심지어는 나아리에서 300년 산 주무인분도 제가 만났는데 이 선조부터 300년 전부터 계속 사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기네 젊었을 때는, 처음에 월성원전 만들어주고 했을 때는 알바를 썼대요, 그 마을 주민들을.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 있죠, 중조준위 폐기물들, 이런 거를 주면서 바닷가 가서 태워라. 거기에 이제 토치를 불 붙여가지고 거기 몇만 원 받고 바닷가에서 불 붙여서 태우고,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민들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 하셨던 분들 어디 갔냐 했더니 다 돌아가셨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모르면 얘네들이 뒤에서 독극물을 뿌리고 있는지, 방사선 누출이 생겨도 시시하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방사선을 우리 이제 원전이 전국에 벌써 30기가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핵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금 핵 사고로 인해서 오염된 물건들이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이젠 생활 방사선이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방사선을 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국민 기본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질문 네네. 여러 개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강릉에 원전 설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강릉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강릉이에요? 강릉이 아니라 삼척을 알고 있는데 삼척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또 SMR의 효능 대비 설비, 운전 비용이 너무 많아서 문제적인 못한 걸로 알고 있으신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SMR이란 게 이제 소형 원자로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2015년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SMR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원자로, 소형 원자로인데 100메가와트짜리거든요. 그거를 수출하는 협상을 해서 한 기당 100메가와트짜리가 1조로 협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100메가와트짜리가 1조면 우리 지금 1000메가와트짜리가 4조인데 그 몇 배가 더 비싼 거예요? 4배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제성에서 그렇게 안 맞고, 또한 안전성 문제도 새로운 설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또 검증해야 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기술로 극복하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경수로 원전이든 중수로 원전이든 운전하면서 또 경험을 축적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추가적으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SMR은 뭐가 차이가 있냐? 여러 개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조립해서 납품하면서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개를 대량으로 제작하니까 그걸 러닝 이펙트, 학습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제작하는 거를 단순하게 한 가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제작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맥고 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그게 경제성을 갖추려면 2,000개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개. 그렇죠. 뭐 몇 개서 생산한다고 단가가 떨어질 수는 그거는 없으니까.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R은 경제성을 또 안전성도 검증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테러나 핵 폐기물 여기서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SMR은
그 연료 다 쓰면 통으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료 교체가 가능한가요, 그게? 그래서 조만한 그 구조체 안에 복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을 모듈화 해가지고 네. 유사시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기기들을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네. 폐기물도 엄청 나오는 거죠. 통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 통으로 갈아엎어 그러니까. 근데 SMR을 왜 한? 그러니까 미국이 바람 분다고 우리도 같이 가자. 이유는 뭐냐? 딱 하나요. 아, 미국이 SMR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성공 단계에 있는데 바람을 넣는 거죠. 성공은 아닙니다. 성공 단계에 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우리도 세계 수준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을 갈고 닦고 가야 이게 수출할 수 있는데 그거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SMR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결국은 원자력계가 국내 건설도 다 끝났고 해외 수출할 자리가 없거든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SMR 개발한다고 하는 핑계로 정부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젠가 오늘인가 그 원전 수출 전략 기획단인가 그게 첫 번째 회의가 거대하게 열렸거든요. 범부처회의인데 원전을 수출한다고 범부처 그가 다 모여가지고 장차관들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과연 수요가 없는데 왜 그런 수출 전략 기획을 하느냐. 차라리 재생에너지 수출 기획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이 없는데 어디다 수출하려고 저러느냐. 저것도 다 쇼예요. 그래야 원전 수출을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또 수출 안 될 거 알면서 수출을 열심히 했다는 그걸로 계속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결국은 받아내고 있죠. 됐나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정부 돈 빼먹는 거예요. 추가로 국내 환경단체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원자력 위험과 관련하여 협력해서 하는 활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특히 이제 월성 원전 저장조가 삼중수소가 포함되는 수조물이 지하로 새어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국회 토론회가 그린피스랑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고리, 영광, 월성 이런 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같이 지역 분들하고 전문가 기술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같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약 400일 정도면 제주도에까지 도달한다고 하는데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제 400일이면 도달한다 그러지만 북태평양 수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서 생각하듯이 일반 반주기만 돌고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400일 안에 들어온다 했을 때 그 희석된 양은 굉장히 미미한 방사선 준위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수백 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배출할 때와 지속적으로 계속 배출할 때 이 지구적 환경 오염을 고려하면 일본 연안 바다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잡은 수산물, 그 다음에 해산물과 함께 농수축산 이런 어업, 농업, 축업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가공식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재들, 폐자재들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것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려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최 감독께서 진짜 추적 영상 보도도 했지만 아오모리현에서 잡은 멍게가 우리나라에 시모노세키를 경유했다고 시모노세키 산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데 더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국내 수산업계가 이제 도를 맞는다 이렇게 된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김익준 교수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뵙기로 했어요. 제가 강제로 안 나오시면 쳐들어간다로 제가 김익준 교수님 뵙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호수물에다가 똥물 한 바가지 집어넣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막 오염도가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진 않을 텐데, 물론 일본 연안은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겁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희석이 돼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까지 영향은 못 미친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 똥물을 갖다가 계속 갖다 버리는 거죠. 지금 일본이 더 이상 저장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이상은 뭐 필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별 의미도 없는, 그냥 그 거름망 한번 걸러가지고 바닥으로 계속 보낸다고 하면,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완전히 소진되는 데까지 얼마를 봐야 되냐면, 뭐 완전히 다 사라지려면 10만 년 있어야겠죠. 근데 못해도 수백 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수백 년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적소송대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고, 우리 후손들은 바다의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될 거고, 해산물로 만들어진 그 무엇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시발점, 그러니까 그걸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똥통에 있는 그 꼬다리를 하나 빼놓은 거예요. 지금 한 번에 확 쏟아지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강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겠죠. 그리고 그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더럽히겠죠. 근데 그걸 지금 모른 척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배출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원자력의 한계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기장 미역은 먹어도 안전한가 질문을. 기장 멸치도 있는데. 기장 멸치도 맛있어요. 예, 뭐 그 정도는 그때 이제 뭐 먹지 말라 그러면 이제 기장 미역 협동조합에서 항의 전화 온다. 이제 난리 난다. 우리 고소. 제일 중요한 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미역이 기장 미역으로 둔갑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현재 일본산은요, 원래 일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지역을 표시해요. 일본에서 원래 그렇게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국내산 이렇게가 아니고 뭐 경상도산, 전라도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했는데,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도메스틱이라고 그냥 일본산이라고만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른대요. 모른 채로 그냥 먹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전혀 알 바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한동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후쿠시마산 쌀은 관광객들한테 다 먹인다. 하다못해 아나항공 기내식도 국내에서는 다른 데 산 쌀을 쓰는데 국제에서는 다 후쿠시마산 쌀 쓰는. 후쿠시마에서 또 맥주도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맞아요. 그 아사히, 뭐 기린, 맥주 이런 데가 다 그 후쿠시마 쪽이 원래 이제 왜냐면 고창지더라. 이게
방사능이 참 무서운 게 이게 낙진으로 떨어지면 숲속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이게 바람 불면 또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논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방사능이 뿌리를 통해서 식물 올라가서 배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아래, 쌀 아래.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쌀들은 자기네들이 안 먹고 그렇죠. 한국 이런 데다 보낸다. 예? 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면 수출하고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거를 수입해서 먹는다. 이런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오모리산 멍게 우리한테 갖다 파는 거 봐요. 또 우리나라 멍게는 갖고 가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아니 멍게는 일본 사람들 잘 안 먹어가지고 멍게는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예. 그러네? 그럼 횟감 잔뜩 그때 보니까 가져가네. 도다리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예, 그러겠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인데요. 체르노빌, 그다음에 히로시마, 후쿠시마와 같은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이제 실제 피해 상황,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태를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체르노빌 얘기해주면 되겠네. 체르노빌은 원전 폭발을 하고 나서 그 유럽 전체가 오염이 진행이 됐죠. 네.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오염이 진행이 됐고 그 이 인근에는 30km 이내에는 지금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게 86년이거든요. 네. 1986년이면 지금까지 26년이 지났잖아요. 아니요. 지금 몇 년? 지금 2022년이에요. 22년이죠. 40년이죠. 38년. 네. 36년이 지났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군인들이 체르노빌 인근에 네. 방공호를 파고 네. 거기에 주둔을 했다가 그래요?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체르노빌도 우크라이나죠. 다 철수했어요. 예, 다 철수했어요. 거기서 그만큼 인근 지역의 그 동식물, 생물들 이런 것들이 생활하기 어렵고 그 근처에 멧돼지나 노루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체내 오염이 돼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놈들이 또 30km 지역을 이탈해 가지고 오염이 자꾸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쿠시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30km 이내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을 아주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 그 핵 방사성 그 오염수를 결국은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4개의 원전이 잔해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해서 지금 접근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핵연료가 오염돼 있는데 핵연료가 카메라 또 가열됐다.